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예,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좋네요.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누군가의 대화를 엿듣고 계신 게 아니고요. 이 흥미진진한 지식 탐험에 아주 중요한 제3의 멤버로 초대되신 겁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정보나 복잡한 연구 자료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곁에서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텍스트 파헤치기를 준비했습니다. 수천 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의 지혜가 담긴 문헌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부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현미경을 들이댈 분석 자료는 바로 고대 문헌인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그 이면의 의미를 파헤친 심층 해설 텍스트입니다. 전도서라는 제목을 딱 들으시면 아마 종교적인 설교나 딱딱한 교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의 탐구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오늘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죠. 이 텍스트를 하나의 거대한 심리실험 보고서로 다룰 예정이거든요. 종교적인 렌즈를 잠시 내려놓고 보면 이 안에 인간이 어떻게 욕망하고 왜 좌절하는지에 대한 엄청난 통찰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예리한 분석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무한한 자원과 권력을 가졌던 한 인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벌인 지상 최대 쾌락 실험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쾌락과 공허함 사이에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를 오늘 완벽하게 풀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실험의 스케일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실험의 규모는 솔직히 현대 억만장자들이나 실리콘밸리 거물들조차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텍스트에 묘사된 접근 방식을 보면 단순히 돈을 펑펑 썼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육체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당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극도로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동원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도 그 규모의 압도성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 어마어마한 저택들을 막 짓고요. 지평선 끝까지 닿을 듯한 포도원을 일구고. 온갖 희귀한 과일나무도 심었죠. 네, 심지어 그 거대한 인공삼림에 물을 대려고 엄청난 크기의 연못들까지 파냈습니다. 수많은 남녀노비들은 기본이고 당대 최고 기량을 가진 가수들을 모아서 매일 밤 음악을 즐겼고요. 저첩도 수없이 거느렸고 각 지방의 진귀한 보물과 은금을 문처 그대로 산처럼 쌓아두었다고 텍스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눈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금지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그 즉시 아무런 마찰 없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태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마찰 없는 상태, 그게 이 실험의 아주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마찰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죠?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를 원할 때 시간이나 돈, 아니면 도덕적 제약 같은 장애물에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당장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텍스트 속 솔로몬에게는 그 어떤 제동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유지한 채로 감각적 쾌락의 극한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인 거예요. 일종의 완벽하게 통제된 조건 하에서 인간의 쾌락 한계치를 끝까지 측정해 본 셈이네요. 장악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삐딱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있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진 억만장자가 돈과 쾌락은 다 부질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솔직히 약간 기만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네, 그냥 권태기에 빠진 부자의 투정이나 번아웃 온 중년의 위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텍스트가 단순한 우울증 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 질문이 바로 이 텍스트를 날카로운 철학적 문헌으로 끌어올리는 지점입니다. 솔로몬은 이 과정을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한 탐구라고 명시하거든요. 아, 탐구다. 네, 그리고 그 실험의 결론이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웃음에 대해 미친 것이라고 규정하고 즐거움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며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미친 짓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 네, 단순히 질렸다는 감정을 넘어선 거죠. 감각적 쾌락 자체가 본질적으로 목적 잃은 맹목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철저한 해체 작업입니다. 무한한 보상이 주어지면 행복도 무한히 상승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대 행동과학이나 심리학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뇌과학에서 말하는 도파민 기준점의 분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빠릅니다. 도파민 기준점이요? 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자원으로 쾌락을 끊임없이 계속 공급하면 뇌의 보상회로 다체가 망가져버리거든요. 아, 역치값이 너무 높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텍스트 해설에 따르면 육체적 감각에만 의존한 쾌락은 결국 중독의 해악과 무력감만을 가중시킵니다.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이르는 거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모든 맛을 다 누렸는데도 물질적인 자극으로는 인간의 심리적 갈증이 결코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이 고대 문헌이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네요.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오감을 자극하는 감성이나 물질적 쾌락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거군요. 상한선이 없으니까 채우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아는 파멸하고 내면은 텅 비어버리게 된다. 네, 의미가 결여된 단순한 기쁨은 반복될수록 농도가 옅어지고 결국 남는 건 금단 증상 같은 무력감뿐이라는 게 해설 자료의 경고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기형적인 정신 상태만 나을 뿐 진정한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텍스트에 나타난 인간 욕구의 특성으로 패턴화해보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의 쳇바퀴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쾌락의 최버키요? 그 패턴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실 수 있나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루프입니다. 무언가를 강렬히 욕망하고 그걸 얻기 위해 미친 듯이 돌진하죠. 네, 그리고 마침내 성취합니다. 성취의 순간은 짜릿하지만 그 기쁨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이내 지독한 허탈감과 내적 공허함이 찾아오죠. 아, 심지어 해설 자료에서는 이 상태를 방치하면 극심한 불안이나 공황과 같은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인간은 그 텅 빈 느낌을 견디지 못하고 또 다른 목표나 더 강한 자극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야만 하는 거군요. 네, 끝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위에 갇힌 쥐처럼 말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수고를 돌아보면서 내뱉은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쳇바퀴 위에서의 탄식이었군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바람을 잡는다는 표현이 정말 압권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손에 힘을 꽉 쥐고 쥐어봐도 막상 손을 펴보면 손바닥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성취의 순간들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지점에서 아주 현실적인 비유가 하나 떠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최신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손에 넣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 다들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네요. 출시 전부터 온갖 리뷰 영상 다 찾아보고 사전 예약 겨우 성공했을 때 그 짜릿한 도파민 분출. 마침내 택배 상자 뜯고 매끄러운 새 기기를 손에 딱 쥐었을 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뒤엔 어떤가요? 맞아요. 일주일 지나면 그냥 매일 유튜브 보고 웹서핑하는 차가운 유리덩어리로 전락합니다. 마음에 남는 건 엄청난 카드 할부금하고 생각보다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네 하는 은은한 허탈함 뿐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스마트폰 비유가 텍스트에서 말하는 바람을 잡는 것의 완벽한 현대적 예시입니다. 유리는 그대로 손에 들려있지만 뇌가 느끼는 보상 반응은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 즉 0점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솔로몬은 이 허탈감의 스케일을 개인의 일상을 넘어 국가적 규모의 재력을 동원해 증명해낸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해설 자료는 아주 흥미롭고 파격적인 통찰을 하나 더 제시합니다. 보통 이렇게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에 지치면 사람들은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 할까요? 당장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만 가봐도 답이 나오죠. 비움의 미학이라던가 욕망 내려놓기, 무소유의 삶 이런 철학이나 명상서적들이 엄청 많잖아요.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니까 아예 마음을 텅 비워버리자는 접근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철학이나 종교적 가르침이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의 해설에 따르면 이 문호는 그러한 비용 자체가 결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놀라운데요. 무한한 소유가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면 반대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공 상태를 못 견딘다. 네. 해설 자료는 인간의 힘으로 욕심을 완전히 버리거나 마음을 완벽하게 비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억지로 비워낸 마음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결핍이나 불안,
번뇌로 채워지기 쉽다고 분석합니다. 아, 단순히 나쁜 것을 빼내는 마이너스 방식으로는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구멍을 메울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쾌락의 가소 페달을 끝까지 밟아보는 것도 실패했고 아예 시동을 끄고 욕망을 비워버리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인가요? 진정으로 우리 내면을 꽉 채울 수 있는 조건이 있기는 한 걸까요? 이 텍스트가 도달한 결론을 이해하시려면 이 문헌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의 독특한 존재론적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존재론적 구조.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컴퓨터에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아무리 최고급 하드웨어를 갖춘 슈퍼컴퓨터라도 그 기계에 맞는 전용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전원 켜봤자 아무것도 못하죠. 이 텍스트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음식, 돈, 쾌락과 같은 물질적 에너지, 즉 하드웨어적 요소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 네,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 즉 초월적이고 영적인 생명력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고급 스포츠카에 값싼 경유를 넣고 달리면 엔진이 망가지는 것처럼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갈구하도록 설계된 인간에게 단순한 물질적 쾌락만 막 들이부으면 시스템 에러가 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텍스트 해설을 보면 이 육체와 영혼의 연결성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의 쾌락은 결국 마음의 번뇌와 근심을 일으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 반대의 작용이잖아요. 진정한 영혼의 즐거움이 마음의 깊은 안정과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육체의 건강에까지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텍스트가 주장하고 있죠. 네, 육체가 만족해야 영혼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야 육체의 삶도 건강해진다는 완벽한 순서의 역전입니다. 솔로몬은 그 길고 험난했던 방황과 쾌락의 끝에서 행복의 근원을 자신의 거대한 부와 권력이 아닌 지혜와 영혼의 의미에서 찾게 된 거네요. 그리고 텍스트 해설은 이 지혜가 만사의 이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준다고 분석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갑자기 확 변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면의 렌즈가 완전히 교체되면서 마침내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통찰이죠. 상황을 지배하려 했던 솔로몬이 결국 내면의 지혜로 시선을 돌렸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지혜를 통해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끊임없이 변하는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 고대 문헌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주 실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통찰이잖아요.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지혜의 렌즈를 장착해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지금 3000년 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자극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끝없는 알림에 소셜미디어에 네, 24시간 쏟아지는 엔터테인먼트까지 있죠. 우리의 뇌가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보상과 쾌락을 줬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이 고대의 텍스트가 제안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틀 수 있을까요? 이 텍스트의 해설이 제안하는 바는 단순히 자극으로부터 숨거나 도망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을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소비하고 누릴 수 있는가에서 나의 삶이 어떤 더 큰 의미와 이치에 정렬되어 있는가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물질과 감성 추구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서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그 밑빠진 독에 바닥이 생겨난다는 원리군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방대한 탐구를 하나로 모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한 텍스트의 교훈을 요약하자면 육체의 오감을 자극하는 끝없는 감성 추구와 물질 만능주의는 결국 우리를 공허함과 파멸로 이끄는 쳇바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외부의 조건을 무한대로 늘린다고 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는 영혼의 의미라는 훨씬 더 깊고 차원에 다른 가치가 채워져야만 비로소 참된 평안과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통찰이었습니다. 고대 중동의 한 통치자가 무한한 자원을 동원해 증명해낸 이 처절한 실험의 결과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현대인들의 심리 구조를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정점에 달한 현대사회가
역설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공허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이 문헌의 통찰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네,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여운이 길게 남을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한계 없는 쾌락을 실험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동원하고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 올려야만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손을 내려다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을 쥐고 계신가요? 현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함정이죠. 네, 우리는 어쩌면 손끝 하나로 화면을 스와이프하는 것만으로도 솔로몬이 평생 동안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강력한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기도 전에 눈앞에 딱 대령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속도와 양의 도파민 홍수정.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각자의 침대 위에서 혹은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솔로몬의 그 실패한 쾌락 실험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시선과 도파민을 끊임없이 훔쳐가는 그 거대한 디지털의 바닷속에서 우리 역시 손을 뻗어 실체 없는 바람을 잡으려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텍스트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브레이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끝없는 도파민과 자극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은 허무한 바람을 잡는 대신 진정으로 무엇을 움켜주어야 할지, 그 텅 빈 공간을 어떤 지혜와 의미로 채워나갈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이라는 실험실에서 꼭 긍정적인 결론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이 깊고 놀라운 지식의 심층 탐험에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단연하게 여겼던 일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줄 더욱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람 대신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